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강의를 한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거는 최근에 제가 썼던 몇 가지 논문에서 고민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 보는 기회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왔습니다. 이 네 가지 논문은 제가 이제 주최 측에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읽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할 주요 이슈는 이 세 가지로 일단 잡았고요. 코스다에서 저한테 사전에 질문을 받아서 줬는데 학생들 중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해서 쓸 수 있나?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당연히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전히 패러다임적 사고에 입각해서 질적 연구는 실증주의, 질적 연구는 구성주의, 양적 연구는 뭐 실증주의 이렇게 해서 인식론이 다르면 연구의 방향과 과정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해서 혼합해서 쓰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뭐 질적 연구는 이해 및 해석이고 양적 연구는 뭐 설명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양적 연구는 양적 자료를 사용하고 질적 연구는 질적 자료를 사용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자주 보는 세이지라는 출판사가 있는데요. 혼합연구 방법 핸드북이라는 데서 비에스타라는 분이 생산적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존 관념 중에 하나로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패러다임이란 하나의 용어 속에 반드시 하나의 집단적 속성으로 간주될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가정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가지고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적 견해와 가정들이 각각 탄력성 있게 유연하게 논의되기보다는 패키지화돼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러티브나 정성적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는 항상 주관적 인식론을 가져야 된다든가 그 반대 같은 것들은 학문적 발전에 결코 유용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주의자 중에 이제 라우든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쓴 게 이제 쿤이 과학 철학의 구조라는 걸 1974년에 내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세계관 있으면 존재론, 세계관 1이 있으면 존재론 1, 방법론 1, 가치론 1, 뭐 이렇게 이제 패키지화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패키지화해서 엄격하게 그러니까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법론이라고 하는 연역, 귀납을 보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연역이나 귀납만을 사용해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연역과 귀납을 순환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대부분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 뭐 서베이를 하더라도 개방적 서베이를 해서 질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쿤의 세계관이나 패러다임의 전체론적 성격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라우드는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존재론 1, 방법론 1, 가치론 1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존재론 1, 방법론 2, 가치론 3, 가치론 2 이런 것도 왜 안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요 논의를 다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생산적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존 관점, 실증주의와 구성주의를 이분법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는 실증주의는 이런 특성이 있고 구성주의는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이디얼 타입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 실제 이거를 연구 수행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실증주의는 여기서 보면 링컨 앤 구바라는 사람들이 단일의 절대적 객관적 실제, 연구자와 연구 대상 엄격하게 분리되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는 일반화는 가능하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가정들을 실증주의란 한 관점 하에서 패키지로 논의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증주의도 여러 실증주의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비판적 실제론 같은 것들은 약한 실증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건 강한 구성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이상적인 것들을 패키지화해서 보는 것들은
생산적 논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적, 질적 연구라는 구분인데요. 이거하고 관련된 근본적 문제는 데이터가 양적이냐 질적이냐 한 거지 연구 자체가 양적이냐 질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양적, 질적 연구라고 할 때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모든 측면, 연구 방법, 설계, 연구 방법론, 인식론적, 존재론적, 가정 등등을 함께 지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양적, 질적 연구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연구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비에스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적 연구는 뭐 설명, 예측, 질적 연구는 이해, 자료 수집은 양적 자료, 질적 자료, 분석, 해석은 법칙적 인식, 일반 부분 이론을 맥락에 관계없이 연결시킬 수 있는 보편 이론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양적 패러다임이라면 질적 연구는 이해, 정량적 자료, 해석적 인식, 일반과 부분 이론을 연결하는 법칙이 연구의 맥락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통으로 보느냐, 통으로 보지 않느냐라는 데 대해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연구 관심사를 가지고 있냐면, 전 교육행정 좁게 보면 이제 고등교육 행정 정책을 하는데요. 저는 잘 가르치는 대학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요새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양적 연구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대답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질적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 문제 대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답은 뭔가? 왜 혼합 연구인가? 관심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혼합 연구 방법을 쓰는 거죠. 연구 방법은 언제든지 연구 목적에 종속되는 것이지 인식론이 연구 방법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실용주의자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를 무척 좋아합니다만 강아지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강아지를 흔들어서야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인데요.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혼합연구라는 용어가 타당한가? 통합연구라는 용어가 타당한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혼합연구가 물리적 결합이고 통합이 화학적 결합이라고 본다면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이것도 역시 세이지사에서 나온 크레스웰하고 플라노 클락이 저술한 최근에도 나왔습니까? 개정판이 나왔습니다만 혼합연구 방법론 교과서를 보면 양적, 질적 연구의 화학적 통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것을 앞세우느냐 그다음에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9가지 분류가 나옵니다. 근데 혼합 연구를 바라보는 관점, 이것도 혼합 연구 핸드북을 보면 thinking dialectically라는 것과 thinking programmatically라는 관점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패러다임 순수주의 피어리스트가 보면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양적, 질적 연구를 혼합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죠. 이런 피어리스트들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증법적, 그 다음에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 실용주의가 있는데요. 변증법적 관점을 취하는 사람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실증주의, 구성주의 관점에 내재한 철학, 가정, 입장, 가치에 유의하면서 이 차이를 존중하고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통찰력을 가진 종합적 이해를 창출한다. 그래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의 고유한 특징을 그대로 존중한다라는 특징이고요. 실용적 관점은 뭐냐면 연구하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양적, 질적 연구를 어떻게 혼합하든지 여기에 관계가 없다라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보면 존슨하고 제가 이 발음을 잘 할 수 없습니다만 이분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연구, 질적 연구는 서로 이 병렬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퓨어 퀄리테이티브고 요게 퓨어 퀀티테이티브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혼합된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콴이 이 대문자로 된 건 콴에 중점을 둔 거고, 이 콴이 이렇게 대문자로 된 콴에 중점을 둔 거고, 이걸 순서로 이렇게 따지면 9가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구 절차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일단 논의를 위해서 연구 목적, 설명, 이해, 자료 수집, 양적 자료, 질적 자료, 분석, 해석은 법칙적 인식, 해석적 인식, 이게 이제 양적 질적 연구의 아이디얼 타입에서 논의되는 고유한 특징이라고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질적 연구하고 연구 목적 단계에서 요 단계를 질적은 요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질적 연구에도 설명하는 질적 연구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연구 목적에서 설명, 이해 이런 것들을 각각의 변수를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하면 8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타입 1이 pure qualitative research이고, 이 타입 8이 pure quantitative research이고, 나머지는 다 혼합 연구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관점으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질적 연구에도 이론 창출을 목적으로 한 근거 이론적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질적 연구예요. 그런 것들은 연구 목적이 사회적 현상이 발생한 원인과 과정의 설명, 이해라기보다는 설명에 있습니다. 자료도 양적 자료, 질적 자료를 다 사용을 해요. 자료 분석과 해석은 질적 연구의 전통에 충실히 따라 해석하는 거죠. 연구자가 중심이 돼서 결론 도출의 핵심이 되고, 관심 현상에 위치한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저는 근거론적 방법을 질적 연구로 봅니다만, 어떤 사람은 질적 연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실용적 질적 연구하고 양적 연구, 본질적 질적 연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는 데서 20명의 학습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은 뭔가, 이걸 연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양적 연구에서는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하고 포스트 테스트, 프리 테스트, 포스트 테스트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이 새로 도입된 교수법이 학생들의 수학 성적 향상에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는 데는 양적 연구가 가장 효과적이죠. 근데 그 어떤 연구가 수학 성적이 올랐어요,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근데 그렇게 발견된 교수법이 다문화 가정 학생, 학습 부지나 장애아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그 결국 효과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밝히는 게 바로 본질적 질적 연구, 전통적 질적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주의적 관점. 근데 실용적 질적 연구는 뭐냐면, 이렇게 밝혀지긴 했는데 양적 연구는 왜 그런 영향을 미치는지, 물론 SEM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분적으로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효과를 발생시켰는가를 설명하는 데 양적 연구는 매우 취약합니다. 그걸 밝혀내는 게 바로, 코절 프로세스를 밝혀내는 게 바로 실용적 질적 연구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건 제 논문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판적 실존론에 기반한 혼합 연구는 기존의 혼합 연구 방식, 크레스웰이나 플라노 클락이 했던 그런 연구와 어떻게 틀리냐. 우리 교육학계에서 연구한 걸 보면 혼합 연구가 매우 적습니다. 혼합 연구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혼합 연구가 파워풀한 건 사실이죠. 어쨌거나 간에 파워풀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양적인 논문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혼합 연구를 쓰더라도 양적 하나, 질적 하나 해서 2편을 만드는 관행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학술지 논문에는 혼합 연구가 별로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크레스웰이나 클락의 분류 기준을 볼 때는 순차적 설명 혼합 연구와 수렴적 병렬 혼합 연구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이 상보적으로 사용돼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보다는 상호 분리돼서 제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만 약간 겹쳐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혼합 연구 방법을 채택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설계도 굉장히 부실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비판적 실존론에 기초한 혼합 연구, 비판적 실존론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도 좀
이것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머리를 뒤흔듭니다만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비판적 실제로는 존재론적으로는 행위자의 인식과 분리되어 있는 실제가 존재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성주의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인간의 지식은 변한다. 한정적이고 맥락 기속적이며 오류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실증주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Judgmental rationality라는 거는 뭐냐면 서로 다른 경쟁하는 이론과 주장들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극단적인 상대주의하고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증주의에서 knowledge가 fact라면 구성주의에서 knowledge는 opinion입니다. 그런데 비판적 실제론에서 knowledge는 judgment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실제론에서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 가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연구하는 사회와 사회 현상은 개방체제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상정하는 통계 모델에 X, 과외가 규제되면 사교육비가 감소된다. 물론 뭐 다양한 에러텀과 통제 변수를 넣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폐쇄체제를 가정하고 우리가 인과관계를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학교와 사회는 정말 여기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개방체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개방체제에 있기 때문에 other things being equal이라는 세트리스 페리부스라는 것들이 존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외 규제라는 이론, 발생 기제가 있고 사교육비 감소가 있는데요. 여기 다양한 상황들이 있죠. 상황적 조건들. 이 상황적 조건들에 따라서 사교육비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고 조금 나타날 수도 있고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예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상황적 조건에 달려 있다라는 것들이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박찬종 이 사회학인데 서울대 나오신 분인 것 같은데요. 인과성을 경험적 사건의 규칙적 연쇄로 보는 표준적 실증주의 과학관의 한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치질 횟수하고 충치 발생 횟수 이거를 이제 주로 이렇게 우리가 양적 연구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양치질을 안 해서 충치가 생기냐? 사실은 부패 박테리아 때문에 충치가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양치질 안 해도 어떤 부족에는 양치질 안 해도 원래 태생적으로 잘 태어났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가 작동 안 하면 충치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실제론에서는 경험적 사건의 규칙적 연쇄를 인과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결과를 발생시키는 기저에 있는 발생 기제, 즉 이론을 찾는 것을 인과성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적 실제론에서는 기저에 있는 인과성을 역행추론에 의해서 탐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질적 연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합 연구 중에서도 순차적 탐색적 혼합 연구, 즉 질적 연구를 먼저 하고 양적 연구를 하는 것은 후속적인 질적 연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비판적 실제론에 기반한 혼합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양적 연구를 가지고는 기저에 있는 원인을 발견하기엔 턱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두 번째 특징을 말하기 위해서는 제가 준폐쇄라는 거하고 절반의 규칙성이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근데 비판적 실제론의 관점은 양적 연구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방법론적 다원주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방법론은 필요하면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적 연구가 비판적 실제론에 기반한 연구의 틀 속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는 절반의 규칙, 데미 레귤레리티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사회과학은 폐쇄 체제에서 이 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과는 다르기 때문에 맥락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보편적 이론을 탐색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 거죠. 절반의 규칙성은 이런 개방 체제에 있는 한계를 감안할 때 제한된 시공간적 상황, 우리가 흔히 맥락이라고 하죠. 거기서 발생하는 특정한 기제나 경향이 가끔씩 작동되는 부분적인 사건의 규칙성만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사회과학은 절반의 규칙성,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 중범위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고기를 탐색하는데 국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컨대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비드-19 이후에 에듀테크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이게 학습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소규모 농어촌 학교에서 에듀테크 기술이 학습 효과에 미치는 걸 연구하는 것과 아주 리터러시가 높은 대규모 대도시 학교에서 연구를 했을 때 에듀테크 기술이 학습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랑 매우 다를 겁니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볼 때도 코비드-19 이전과 코비드-19 이후의 발전 상황은 매우 틀린데 이걸 어떤 점으로 시기적 상황을 특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구 대상과 상황적 조건을 통제해서 맥락을 강조하는 중범위 이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로 비판적 실제론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비판적 실제론에 기초한 혼합 연구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비판적 실제론에 기초한 혼합 연구에는 획정된 탐구의 범위, 즉 상황적 조건, 준폐쇄 범위, 도출된 결과의 일반화 범위 자체가 연구 절차가 진전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수정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양적 연구에는 이렇지 않죠. 그래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가 이렇게 순환적으로 반복되는데 각각의 연구 절차에서 도출된 인과적 설명의 적정성에 대해서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도출된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여나가는 순환적인 절차와 검증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통 우리가 혼합 연구를 할 때 양적 연구 한 번, 질적 연구 한 번, 혹은 질적 연구 한 번, 양적 연구 한 번 이렇게 끝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다 타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순환적 반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준폐쇄 범위의 적정화라는 거는 우리 과에 이제 교육학 회장을 하시는 신현석 교수님이 있는데 중범위 이론 개발을 위한 방법적 접근 방식들의 하나인 양적 연구의 모집단 축소, 즉 모집단의 동질화라는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자카리아디스라는 분이 비판적 실제론자인데요. 스위프트 알죠? 여러분들 외국에 송금할 때 스위프트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 스위프트란 신기술 도입이 은행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전체 은행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니까 스위프트란 기술을 도입한 전후 시점을 비교해 보니까 은행의 성과가 높아졌다라는 것들을 일단 절반의 규칙성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 2단계 분석을 해서 이제 은행 관계자들 면담을 해보니까 이 스위프트가 가지는 이 영향을 미친 경로가 대규모 은행과 소규모 은행하고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의 범위, 이걸 재획정을 해서 양적 연구, 대규모 은행과 소규모 은행을 비교를 해봤더니 소규모 은행은 수입 증가를 통해서 매우 많은 성과가 나타났고 대규모 은행은 비용 감소를 통해서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매우 미미한 성과가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보면 스위프트가 은행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평균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치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요걸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제가 이제 킵이라고 하는 한국 교육 고용 패널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직업계고 졸업자 여러분들한테는 실업계, 일반계 이게 더 그러니까 익숙할지는 모르겠는데 직업계에는 특성화고가 있고 마이스터고 같이 마이스터고가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국립대 이런 정도의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실업계 고 졸업자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뭔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 전체 모형은 제가 이제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 546개 샘플이 있고 마이스터고가 한 42.3% 정도 되네요 샘플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돌렸을 때 마이스터고를 통제 변수, 학교 유형을 통제 변수로 했을 때 진학 동기, 학업 성취도 같은 것들이 임금 수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논문을 쓰면 이걸 가지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생들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진학 동기하고 학업 성취도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학교 유형을 통제하고
다른 거 통제하고 other things being equal 할 때. 근데 이거를 제가 좀 나눠봤습니다.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로 준 폐쇄 범위를 이 모집단의 범위를 이렇게 나눠봤어요. 요게 이제 전체 모형이고 요게 마이스터고 모형인데요. 여기서 보면 아까 여기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이 진학 동기나 학업 성취도가 전혀 유의하지 않죠. 왜냐? 마이스터고 학생들 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데 굉장히 과외까지 해가면서 갑니다. 그래서 진학 동기나 학업 성취도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건 전혀 유의하지 않고요. 특성화고를 보면 진학 동기하고 학업 성취도는 굉장히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를 말할까요? 그래서 양적 연구, 이거는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예시로 보여준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큰 양적 자료를 가지고 추정한 회귀 모형이나 이런 추정치가 실제로는 다른 많은 변수들, 허위 변수들 때문에 잘못 추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혼합 연구는 이런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 하나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를 통해서 어느 한 연구에서 나타난 것들, 결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양적 연구의 모집단을 다시 선정을 해서 보다 타당한, 내적 타당도가 높은 추정치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차원에서 혼합 연구와 매우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제가 최문희 저 박사님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4가지 논문을 드렸는데요. 그 논문들을 이렇게 좀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